오늘 3월 4일 농구 탄생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농구가 단 13개의 단순한 규칙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891년 겨울 미국 매사추세츠 스프링필드 YMCA 훈련 학교였죠. 실내 스포츠가 필요했지만 학생들은 너무 거친 운동에 지쳐 있었어요. 이때 캐나다인 체육교사 제임스 네이스미스가 나섰습니다. 그는 축구와 미식축구처럼 격렬하지 않으면서도 즐거운 방법을 찾고 있었죠. 네이스미스는 1891년 12월 단 13개의 기본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1892년 1월 15일 이 규칙들이 처음으로 출판되었죠. 흥미롭게도 처음엔 복숭아 바구니가 골대로 사용되었대요. 바구니 아래가 막혀 있어서 득점할 때마다 공을 꺼내야 했죠. 오늘 3월 4일은 이 13가지 규칙이 공식적으로 채택된 날입니다. 네이스미스의 단순한 발명은 스포츠 세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의 목표는 격렬함 대신 기술과 전략을 중요시하는 게임이었죠. 패스와 드리블은 이 새로운 게임의 핵심 요소가 되었고요. 반칙 후 주어지는 자유투는 중요한 득점 기회가 되었어요. 최초의 농구 경기는 지금과 많이 달랐지만 기본 정신은 같았죠. 네이스미스는 농구가 전 세계적인 스포츠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이 13가지 규칙은 현대 농구의 초석이 되었고 그 정신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수십억 명의 삶에 영향을 주었죠. 오늘 3월 4일의 역사, 농구 이야기였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오늘 3월 4일은 모차르트 인생에 큰 전환점이 있었던 날이에요.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가 잘츠부르크를 떠난 날이죠. 1756년 잘츠부르크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신동이었어요. 5세에 이미 건반과 바이올린에 능숙했고 작곡도 시작했죠. 아버지 레오폴트는 그를 데리고 유럽을 순회하며 연주했어요. 왕족 앞에서 명성을 쌓았지만 삶은 순탄치 않았죠. 17세에 잘츠부르크 궁정음악가가 되었지만 그는 더 나은 곳을 꿈꿨어요. 1777년부터 1779년까지 일자리를 찾아 유럽을 헤맸죠. 파리, 마나임, 뮌헨을 거쳐 다시 잘츠부르크로 돌아왔어요. 이 시기 바이올린 협주곡과 오페라 이도메네오를 작곡했죠. 그러다 1781년 비엔나 방문 중 그의 운명이 바뀌어요. 잘츠부르크 고용주와의 갈등이 폭발해 결국 해고당했습니다. 하지만 모차르트는 잘츠부르크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는 비엔나에 남은 생을 보냈죠. 비엔나에서 그는 큰 명성과 재정적 성공을 거두었어요. 후궁으로부터의 탈출, 하프너 교향곡 등 명작을 쏟아냈죠. 그의 비엔나 시절은 음악사의 황금기로 기록됩니다. 잘츠부르크를 떠난 용기 있는 선택이 오늘의 모차르트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3월 4일 모차르트가 자유를 찾아 떠난 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1649년 오늘 찰스 2세가 스코틀랜드의 국왕으로 선포되었어요. 그의 아버지 찰스 1세는 방금 처형되었죠. 이로 인해 영국은 공화정 시대를 맞이했고요. 한편 찰스 2세는 공식적으로 스코틀랜드의 왕이었어요. 그는 잉글랜드 왕위 재탈환을 시도했죠. 하지만 1651년 올리버 크롬웰 군대에 패배했어요. 찰스 2세는 9년간 망명 생활을 해야 했죠. 프랑스, 네덜란드 공화국, 스페인령 네덜란드에서 지냈어요. 크롬웰 사망 후 정치 위기가 찾아왔고 이는 1660년 왕정 복고로 이어졌죠. 찰스는 영국으로 돌아오라는 초대를 받았어요. 1660년 5월 29일 30번째 생일에 런던에 도착했죠. 대중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어요. 이로써 잉글랜드 연방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죠. 그의 의회는 클라렌던 법전을 제정했어요. 이는 영국 성공회의 입지를 강화했죠. 찰스는 종교적 관용을 선호했지만 이 법률에 동의했어요. 초기 통치 기간에는 제2차 영국 네덜란드 전쟁도 있었죠. 1670년에는 도버 조약을 체결했고요. 찰스 2세 초기 통치에 대해 알아봤어요. 내일 또 만나요. 1981년 3월 5일 혁명적인 제품이 출시됐죠. 바로 싱클레어 리서치의 가정용 컴퓨터 ZX81이었어요. 스코틀랜드 던디에서 타임엑스 코퍼레이션이 제조했죠. 저렴하게 컴퓨터를 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ZX82 후속작인 이 모델은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50만 대 이상이 판매되었죠. 미국에서는 타임엑스가 ZX81로 판매했고 자체 버전도 내놨어요. 여러 나라에서 무단 복제품도 등장했고요. ZX81은 작고 간단하며 무엇보다 저렴했어요. 전용 모니터가 아닌 TV에 연결해서 사용했어요. 실리콘 칩 4개와 1KB 램만 들어있었죠. 전원 스위치나 움직이는 부품은 거의 없었어요. 압력 감지식 멤브레인 키보드를 채택했고요. 프로그램은 소형 오디오 카세트로 로드했습니다. 제한적인 성능 덕분에 서드파티 주변기기 시장이 활성화됐어요. 디자이너 릭 디킨스는 독특한 케이스로 수상했어요. 조립된 상태나 더 저렴한 키트 형태로 구매할 수 있었죠. 매장에서 판매된 최초의 저렴한 대량 시장용 컴퓨터였어요. ZX81은 영국에서 모든 사람이 컴퓨터를 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오늘의 역사 이야기였어요.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요. 오늘 3월 5일 로마 황제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아우구스투스는 왜 자신이 왕이 아니라고 주장했을까요? 로마 황제는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받으며 시작됐죠. 황제는 군사적 명예 칭호인 임페라토르를 사용했어요. 처음엔 카이사르라는 이름도 함께 쓰였죠. 황제의 권위는 군대와 원로원의 인정에서 나왔습니다. 대부분 군대나 원로원에 의해 추대되었어요. 초기 황제들은 공화정의 지도자로 비춰지길 원했죠. 스스로를 첫 번째 시민이라는 뜻의 프린캡스라 불렀어요. 이는 왕이라는 칭호를 피하기 위함이었죠.
아우구스투스 자신도 왕으로 불리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로마는 왕정을 겪은 후 공화정을 세웠기 때문이죠. 왕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컸던 거예요. 약 300년 동안 황제는 공화정의 수장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는 로마 시민들의 반발을 피하려는 전략이었죠. 하지만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제국은 동서로 나뉘고 황제는 공개적으로 군주처럼 통치했어요. 이때부터 황제는 더 이상 왕이라는 칭호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로마 황제의 지위는 시대에 따라 변모했던 것이죠.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오늘 3월 6일 한 젊은 황제의 과감한 결정이 독일 역사를 뒤흔들었죠. 바로 독일 제국의 마지막 황제 빌헬름 2세 이야기입니다. 그는 1888년 29세의 나이로 갑자기 황제에 올랐습니다. 할머니가 영국 빅토리아 여왕인 대단한 혈통이었죠. 재위 99일 만에 아버지가 서거하며 황제 자리에 올랐고요. 당시 독일 실세는 철혈제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였습니다. 강력한 비스마르크는 독일을 통일하고 유럽 강국으로 만들었죠. 하지만 젊은 빌헬름 2세는 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 했어요. 3월 6일 빌헬름 2세는 비스마르크를 해임하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1890년 3월 18일 비스마르크는 물러나게 되죠. 이것이 빌헬름 2세의 신항로 정책 시작이었어요. 그는 직접 국가 정책을 이끌며 독일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독일은 태평양과 중국에서 영토를 얻고 제조업 강국이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외교적 실언으로 주변국들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해군력 증강은 영국과의 경쟁을 심화시켰죠. 모로코 문제와 오스트리아 헝가리 지지 등은 유럽의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결국 그의 야망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큰 배경이 됩니다. 1918년 독일이 패전하자 그는 퇴위하고 네덜란드로 망명합니다. 빌헬름 2세의 퇴위는 독일 제국과 호헨졸레른 왕조의 종말을 알렸어요. 오늘의 역사를 통해 과거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3월 8일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 왕위에 올랐는지 아세요? 바로 영국의 앤 여왕이 1702년 3월 8일 왕위에 올랐습니다. 앤은 1665년 2월 6일 찰스 2세 국왕계 조카로 태어났어요. 그녀의 아버지 제임스는 로마 가톨릭 신자였지만 앤은 성공회로 길러졌죠. 언니 메리는 윌리엄 3세와 결혼했고 앤은 덴마크의 조지 왕자와 결혼했습니다. 1685년 찰스 2세가 죽고 아버지가 제임스 2세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3년 뒤 명예혁명으로 제임스 2세는 폐위되었고 메리와 윌리엄이 공동 통치자가 되었죠. 언니 메리와 앤은 한때 가까웠지만 재정 문제로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윌리엄과 메리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1694년 메리가 사망하자 윌리엄은 홀로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1702년 윌리엄마저 세상을 떠나자 앤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3월 8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앤은 영국의 마지막 스튜어트 왕조 군주였습니다. 그녀의 통치 기간 동안 토리당 정치인들을 선호했습니다. 그들은 앤 여왕의 성공 후의 종교적 견해를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휘그당은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동안 더욱 강력해졌죠. 앤 여왕은 1707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병합하는 연합법을 비준했습니다. 이로써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이 탄생했죠. 앤 여왕은 국가를 하나로 만든 중요한 인물로 기억됩니다.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내일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하세요. 3월 8일에 어떤 흥미로운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오늘은 미얀마의 수도가 바뀌기 시작한 날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얀마의 심장이었던 도시는 바로 양곤입니다. 양곤은 한때 랑군으로 불렸고 2005년까지 미얀마의 수도였죠. 이 도시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식민지 시대 건물을 자랑합니다. 그 중심에는 2000년이 넘는다고 알려진 순례 파고다가 있죠. 또한 황금빛 해다곤 파고다도 양곤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2005년 군사정부는 행정기능을 이전하기로 결정합니다. 새로운 목적의 도시 네피도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이죠. 이전 과정은 2006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럼 3월 8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날은 공식적인 수도 이전 발표와 관련된 주요 날짜 중 하나입니다. 물론 행정기능 이전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습니다. 네피도는 미얀마 중북부에 건설된 계획도시입니다. 이전의 주된 이유는 전략적인 이점 때문이었다고 추측됩니다. 양곤은 미얀마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중요한 상업 중심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특히 철도 운송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죠. 이러한 수도 이전은 미얀마의 도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내일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 3월 8일은 미국 독립과 프랑스 혁명에 큰 영향을 미친 토머스 페인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는 1737년 영국에서 태어나 세상을 바꾼 사상을 품게 되죠. 1774년 벤자민 프랭클린의 도움으로 영국 식민지 아메리카로 이주했어요. 그는 새로운 땅에서 곧 미국 독립혁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1776년 그의 47페이지짜리 팸플릿 상식 커먼센스이 출간돼요. 상식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는 애국자들의 논리를 명확히 했죠. 이 팸플릿은 사실상 모든 미국 애국자들이 읽으며 독립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그는 이후 미국 위기, 더 아메리칸 크라이시스 시리즈로 독립 지지 여론을 더욱 확산시켰어요. 페인은 계몽주의 시대의 인권 개념을 발전시켜 대서양 양쪽의 혁명적 담론을 형성했습니다. 그의 글은 단순히 독립뿐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역설했죠. 1787년 페인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 프랑스 혁명을 옹호하는 활동을 펼쳤어요. 그는 에드먼드 버크의 비판에 맞서 인권, 라이츠 오브 맨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은 인민이 정부를 정복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며 영국 정부를 긴장시켰죠. 영국 정부는 프랑스 혁명이 자국으로 확산될까 우려하여 급진 사상서적을 탄압했어요. 결국 페인은 선동적 명예훼손 혐의로 골석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페인의 사상은 대서양을 넘어 자유와 혁명의 불씨를 지폈어요. 그의 글은 단순히 한 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논의에 영향을 줍니다. 토머스 페인은 독립과 자유를 향한 강력한 목소리로 기억됩니다. 그의 용기 있는 사상은 혁명의 시대를 이끈 중요한 원동력이었어요.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내일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나요. 오늘 3월 8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의 마지막 착륙일이었어요. 디스커버리는 1984년 8월 30일 첫 비행을 시작한 미국의 자랑스러운 우주왕복선입니다. 총 5대의 우주왕복선 중 세 번째로 건조된 디스커버리는 OV103이라는 명칭을 가졌죠. 이 우주왕복선은 27년간 39번이나 우주로 발사되고 착륙했어요. 역사상 그 어떤 우주선보다 많은 비행 횟수를 기록했답니다. 발사체는 궤도선, 중앙 연료 탱크, 그리고 2개의 고체 로켓 부스터로 이루어져 있었죠. 재진입 시 고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약 25,000개의 내열 타일로 덮여 있었고요. 컬럼비아와 챌린저호 사고 이후 디스커버리는 가장 오래 살아남은 궤도선이 됩니다. 연구와 국제우주정거장 조립 임무를 모두 수행한 만능 우주선이었죠. 특히 허블 우주망원경을 궤도로 운반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2011년 2월 24일 디스커버리는 마지막 임무인 STS-133을 위해 발사됩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9일 케네디 우주센터에 마지막으로 착륙하며 27년의 비행을 마쳤죠. 총 거의 1년을 우주에서 보낸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디스커버리는 은퇴한 최초의 우주왕복선이 되었어요. 이후 엔데버호와 애틀랜티스호가 그 뒤를 이었죠. 디스커버리의 업적은 우주 탐사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현재 디스커버리호는 스미소니언 국립항공우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그곳에서 우주 탐사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